2023년 3월 25일 도이체방크 파산 위기설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SBB 크레딧 스위스에 이어 도이체방크까지 파산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 그 예. 도이체방크가 어떤 은행인가요? 네, 도이체방크는 지금까지 뭐 파산이나 파산 위기 상황에 놓였었던 그런 은행들하고는 좀 급이 다르다. 예, 굉장히 큰 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먼저 도이체뱅크가 좀 역사적으로도 어떤 은행이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근래 현대 역사에서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그래야 지금 일련의 이 사태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로 이 도이체방크의 그 전경을 보여드리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는 이제 더이치 뱅크 뭐 이렇게 하지만 독일어로는 도이체 방크 이렇게 하죠. 우리 도이치 뱅크 이렇게 하지만 네. 이게 1870년에 설립됐습니다. 굉장히 큰 은행이고요. 당연히 세계적인 투자은행이고 독일에서 제일 큰 은행입니다. 현재 70여 개 국가에 1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직원 수를 자랑하고 있고요. 안 가 있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와 있죠. 특히 2018년 당시에 시장 점유율 뭐 한 21%나 차지하면서 와, 정말 특히 이제 세계 외환 딜러로서는 그렇게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은행이고요. 주요 역사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1800년대 말에 미국 그 철도 사업에 투자를 했었고요. 또 이라크 너무나 유명한 바그다드의 철도 사업 이런 와, 굵직한 투자 사업 투자했었고 또 독일에서 이제 그 크루프 아시죠? 철광 회사. 이 네. 크루프에 투자를 하고요.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티센크래프라고 아, 이렇게 네. 했죠. 예, 그 관련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화학회사죠. 바이엘 이런 어 기업에 이제 실제 투자를 했었고요. 좀 근래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아마 이제 세계 대전 때 히틀러가 그 나치 정권을 이제 권력을 잡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반이 됐던 그 자금줄이라고 좀 표현해 어, 볼까요? 역사 속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그 유태인들을 예를 들어서 도이치뱅크 안에 유태인 이사를 이제 사임한다든가 하면서 나치 정권에 이제 좀 정치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 예를 들면 그때도 이제 비밀 경찰이 있어요. 게슈타포라고 아실 네. 겁니다. 인문학적인 얘기지만 여기 이 독일 그 비밀 경찰 여기를 이제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운영 기관 역할을 좀 했었고요. 또 아주 유명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수용소 짓는 자금도 제공하고 뭐 하는 이런 은행이었습니다. 근래 역사상 중요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트럼프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시 이제 부동산 사업가였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때 이 도이체뱅크로부터 뭐 3억 달러 이상, 3억 6천만 달러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빌렸었어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뭐 납세 자료 이런 그런 거 요청도 받고 뭐 미국 내 막 법정 다툼에서도 막 휘말리기도 하고 그런 은행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은행이 특히 현재 총 자산 규모로 1조 4천억 원 정도 되니까 정말 말 그대로 4천억 달러죠. 로 규모가 굉장히 크니까 이건 정말 큰 은행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뭐 이런 역사적인 거 말고 지금 현재 현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트럼프 사건 그리고 네. 두 번째 두 번째 이야기가 이 도이치뱅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자료를 보여드려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는 만났었잖아요. 2008년에. 그 이후에 이런 금융위기를 되풀이하지 말자 하면서 BIS 산하에 국제금융기구라고 표현해 볼까요? 국제금융기구 성격의 FSB를 해석하면 금융안전기구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걸 설립했어요. 설립하고서 그때부터 매년 11월이면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짧은 보고서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예요. GSIB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실리콘밸리 말씀드릴 때 네. GSIB를 강조했는데 자,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어, 세계 경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런 은행이 정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들이다. 보시는 것처럼 약 30여 개, 40여 개 정도 되는 3, 40여 개 되는 은행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은 여기 없습니다. 어, 그만큼 큰 은행들이 여기 다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탑 티어를 보면 JP 모건 탑 티어죠. 그 다음 그룹이 이 세 개. 자, 이 같은 세 번째 그룹 안에 세 개 은행이 있잖아요. 이건 순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네. 알파벳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네 개 은행을 제외하면 그 다음 이 티어, 세 번째 티어에 더이치뱅크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글로벌리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냐라는 것을 논할 때 더이치뱅크보다 시스템적으로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은 네 개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와, 네, 됐죠? 그럼 충분히 네. 납득이 가시죠? 그러니까 네. 이만큼 자본 규모, 자산 규모나 뭐 자본 규모나 뭐 영향력이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정말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한다고 금융위기로까지 안 가지만 만약에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으로 되는 걸 그냥 내버려뒀다. 만약에 뭐 UBS가 그것을 인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정말 말 그대로 그거는 정말 위협적인 순간이 될 수 있을 텐데 역시 도이치뱅크가 흔들흔들한 거는 세계 금융권에 우리나라에도 뭐 몇 개 뭐 지방은행이나 이런 게 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은행이 흔들렸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좀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좀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역사와 현재에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수님의 그 풍부한 설명을 들으니까 이 도이치뱅크가 얼마나 급이 다른 은행인가 너무 와닿는데요. 이 네. 갑자기 금융시장에서 이 도이치뱅크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이 부분도 좀 용어가 좀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아, 네. 부분도 좀 풀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DS 프리미엄이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급격히 치솟죠. 이번에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그 치솟아서 210포인트를 찍었어요. 장중에는. 자, 근데 이 CDS 프리미엄의 개념 자체가 쉽게 말하면 부도 가능성을 아, 뜻합니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좀 알기 쉽게 이 개념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잖아요. 돈을 빌린 사람이 있고 갚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을 매개하는 역할이 뭐예요? 금융기관이죠. 어, 은행이잖아요. 근데 네, 금융기관인데, 자, 채무자가 결국 돈을 빌려간 것인데, 만약에 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들 수도 있잖아요. 돈을 못 갚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 채무자가 부도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채권자한테 안심하세요. 돈 빌려줘도 됩니다 하면서 이 세 번, 삼자죠.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있는 제3자죠. 이 금융기관이 뭐 합니까? 채권자에게 이런 부도를 낼 경우 대신 돈 갚겠다 하는 보증을 쓸 거예요. 음, 대신 이 보증을 쓴 대가를 주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대가가 뭐예요? 대가, 수수료. 이 보험료의 성격이죠. 수수료. 그 수수료가 CDS 프리미엄이에요. 네, 결국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말 부도 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더 많은 소위 수수료나 보험료를 내야 은행이 이거를 내가 뭐 보증 쓰겠다 하면서 돈 빌려줘도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CDS 프리미엄이 급격히 치솟은 것 그 자체는 정말 말 그대로 위험성을 뜻하고 부도가 나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뜻하고 보시는 것처럼 CDS 프리미엄이 역사적으로 근래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치솟았었던 게 몇 차례 있는데 특히 2020년 이후에 이렇게 치솟았던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 이슈랑도 좀 맞물릴 수도 있죠. 그때 막 그런 부도 위험도 많이 커지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심리 지표 성격이 있지만 어쨌든
CDS 프리미엄이 커진다.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부도 위험이 은행의 부도 위험이 커진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그 여러 국가들의 네. 리더십들이 이 도이체방크는 그 뭐 실리콘밸리 뱅크나 크레딧 네. 스위스와는 상황이 다르다. 예. 사업 모델을 현대화했고 수익성이 높다라고 막 말하더라고요. 앞다투어서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 최근의 일을 겪어서 그런가 이게 과연 신뢰성 있는 발언인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우리 입장을 우리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계속 우리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종류의 발언,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발언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독일 숄츠 총리죠, 총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경제부 총리가 있듯이 그리고 우리 총리가 있는 거죠. 역시 독일 숄츠 총리가 뭐 그렇게 도이체방크에 대해서 "너무 우려를 갖는 거 과도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었는데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DS 프리미엄이 5 년물 기준으로 210 BP까지 상승했었고 뭐 주가는 뭐 12% 정도 빠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숄츠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업 모델을 계속 재조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보다 수익성이 높아졌다. 수익성도 높고 두 번째는 안정성도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안정성도 높고 뭐 "걱정할 우려가 없다." 또 ECB 총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은행권에 이렇게 시장 우려 그렇게 많이 가질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거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입장을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타당한 건지도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CDS 프리미엄이 솟았는데 여기 보시면 다른 은행 주요 은행들의 CDS 프리미엄 상승한 것과 비교해 봤습니다. 이 빨강색이 크레딧 스위스예요. 어, 나머지 지금 유니크레딧 카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 은행으로 기억하거든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이탈리아 은행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다른 은행들이 있는데 더치뱅크,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게 치솟은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CDS 프리미엄이 이렇게 급등한 CS와 비교하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위험한 것까지는 아니다. 어,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솟으면서 부도금이 커지면서 이렇게 큰 뱅크가 뭐 "부도 위험에 처한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걱정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뭐 이랬었는데 근데 사실 알고 보니 '그렇게 우려할 만한 바가 아니네.'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원복하는 흐름이었던 거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도 이제 삼정 KPMG에 한 5 년가량 있었거든요. 삼정 KPMG 경제연구원에서 거시경제실장을 했습니다. 삼정 KPMG라는 이 조직이 우리나라에서는 회계사만 3,500명 근무합니다. 와, 회계사만. 그러니까 네. 세계 로펌 저기 회계법인 4 개가 있죠. 그 4개 중에 하나가 이제 KPMG예요. 그죠? PwC, KPMG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위 이제 회계사들의 언어예요. 저도 뭐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적으로 이제 재무적으로 이걸 설명하기가 굉장히 저도 어려웠고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특히 금융위기 같은 걸 맞이하면서 '다시는 금융위기 겪지 말자.' 하면서 금융 규제를 강화해요. 강화한 게 이제 바젤 1 제도가 있고 2가 있고 바젤 3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자본 비율을 적어도 뭐 티어 1 이쿼티라고 해서 "이만큼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런 개념입니다. 티어 2 까지. 티어 2 기준으로 "이만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일단 간단하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쪼금 이따 쪼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이 자료 너무 복잡하지만 제가 이렇게 복잡해서 아마 사이즈가 안 보일 거예요, 너무 작아서. 근데 주요 은행들을 쭉 비교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 비교 기준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뭐 CDS 프리미엄도 비교할 수 있어요, 다른 은행들하고. 근데 비교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유명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CET1 입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 잠깐 넘어가 보면 이게 보통주 자본 비율에 해당됩니다. 티어 1 이쿼티. 어쨌든 이런 기준도 있고 여기
티어 1 레이쇼도 있고 일단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은행이 안전한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건데 더이치뱅크가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 쉽게 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예. 일단 더이치뱅크의 애뉴얼 리포트를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재무제표 같은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중에 제 일부를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나 캐피털 플로우를 보면서 더이치뱅크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이런 걸 쭉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맨 위에 CET1이 있죠. CET1 네. Common Equity 그리고 Tier 1 Ratio 이게 뭐냐면 가장 자본의 근간이 되는 기준인데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합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보통주 자본 비율 결국 이게 얼마나 높냐 낮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한국은행의 이 CET1이 13.23이에요. 그리고 은행 지주가 12.2 정도 됩니다. 근데 이 CET가 21년 12월보다도 개선됐고 현재 13.4% 22년 말 기준으로 13.4%니까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는 관점에서 괜찮아요. 어, 그죠?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최근 뭐 10분기 연속 흑자를 계속 지속해 가지고 순이익도 뭐 54억 달러 정도 돼 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도 괜찮고 제가 보기에는 안전성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집중하는 그 개념이 여기 보시면 LCR이라고 있죠. 맨 밑에 LCR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레이저 포인트로 할게요. LCR이라고 있죠, 여기. LCR이라는 레이쇼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133에서 142로 올라갔죠. 이 LCR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예대율도 올라갔지만 LCR도 올라갔다. LCR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30일 동안 현금 유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당장 현금을 유출이 일어날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은행이 현금을 받아 저축을 받아요. 혹은 우리나라 은행이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려요. 그러면 계속 다 현금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 비중은 뭐 증권에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의 비중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 유출 규모 대비해서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지 어,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자산 비율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것을 다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도 이런 부분에 좀 약합니다. 되게 회계 부분에 이 회계사들이 정말 잘하는 영역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뭐냐면 우리 기업을 평가할 때 그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인가, 성장성,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좀 벌고 있는 기업인가, 수익성. 돈을 벌면 뭐예요? 왕창 대출 끌어다가 돈 벌면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안정성을 고려해요. 안정성. 그러면 뭐 합니까? 또 지금 현재 활동성이 있는가? 활동성.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기업을 여러분이 주식 투자할 때도 항상 이런 네 가지 잣대로 그 기업에 투자할지 말지를 판단하면 좋아요. 네 가지 잣대. 그래서 현재 활동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 공장이 잘 가동되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가 고루 갖춰져 있는 기업이 재무적으로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 회계상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게 지금 이런 표현들이에요. 굉장히 네. 어렵죠. 이걸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경제 용어도 어렵고 의학 용어도 어렵고 회계 용어도 어려운데 역시 회계 용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은행이 탄탄한가 안정적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두루두루 판단했을 때 크게 위험하지 않다.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 그냥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주가가 음, 이렇게 급락하는 건 네. 분명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제 리스크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뭐 이게 그리고 이 나머지 5개도 다 관련된 것들이니까 5개가 서로 무관한 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해본다면 긴축적 통화 정책, 어, 낮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높은 금리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보시는 것처럼 AT1이라고 했었죠. 아까 보여드린 거. 그 AT1 가격도 하락한 거예요. 27.3%나. 어, 그럼 이거는 실제 채권이라는 것이 끝까지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문제는 없지만 만기가 되기 전에 이것을 채권을 팔아야 된다면 그럼 손실을 감안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우리 그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뱅크가 그 사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realized 되지는 않았다. unrealized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unrealized 이게 다시 말하면 미실현 손실의 개념이에요. 아직 실현된 손실은 아니지만 현재 어쨌든 미실현 손실. 예를 들면 집을 샀는데 집을 10억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8억으로 떨어졌어요. 당장 손실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지금 팔면 손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출을 만약에 3억을 줬단 말이에요. 3억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죠. 그렇죠. 네. 못 갚잖아요. 네. 3억을 대출받아서 이 집을 샀는데, 10억에 샀는데, 이게 만약에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집을 청산해도 2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3억을 못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네. 제가 갖고 있는 돈이 7억이니까, 그죠? 3억을 다 못 갚아요. 이게 금융부실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더이치뱅크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여신을 제공했거든요. 어, 근데 제가 말씀드린 채권 가격도 떨어졌죠. 주식 가격도 떨어졌죠. 2020년과 비교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있죠. 음, 그러니까 그런 여신에 돌려받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크레딧 스위스 사태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나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불안한 심리가 많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불안한 심리가 많을 때 우리 경제 주체들이 돈을 은행에 믿고 맡기겠습니까? 아니요. 믿고 맡기겠다는 그 마음이 줄어들겠죠, 어쨌든. 그냥 은행에 안 두고 금고에 두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불안 심리가 커지니까 역시 더이치뱅크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사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돈 세탁과 관련된 그 연류라든가 또 과거에 상당 기간 구조조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업 재편도 많이 했고요. 일부 특정 부문이 인수합병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서 부수적으로 꼽는 경우에요. 근데 뭐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어쨌든 그렇게 영향을 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요. 제가 이거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을 해본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이런 현상을 이제 뱅크데믹이라고 합니다. 아, 팬데믹이 아닌 뱅크데믹. 네. 계속 은행들이 쓰러지거나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처하거나 이런 파산 위기는 아닐지라도 지금 도이치뱅크 정말 위기설이 돌거나 예? 이런 것들이 다 불안불안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 와중에 역시 도이치뱅크 파산 위기설도 뭐 작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마치 전염되듯이 감기에 온 듯이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건 굉장히 불안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융 위기로 전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쨌든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SBB, CS에 이어 이렇게 도이치뱅크 파산 위기설까지 정말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연이어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심리가 그만큼 불안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예, 심리가 일단 불안하고요. 제가 여러 은행들이 이렇게 다 하나같이 불안한 이유들을 네. 그냥 한 칼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좀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모든 일련의 은행들이 왜 이렇게 불안불안한가를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제가 은행이에요. 그리고 웅달님한테 돈을 저축받아요. 그쵸? 네, 저축받습니다. 그럼 은행은 웅달님한테 저축을 받지만 저축받은 돈을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죠. 그리고 은행도 역시 증권 투자를 해요. 네, 예를 들어 보면 국민연금도 우리 받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그 보험료를 내잖아요. 우리 국민연금 내잖아요. 그 내는 돈을 모으면 기금이 된단 말이죠. 그중에 약 900조 원 가량의 기금을 운용하죠. 네, 어떻게 운용할까요? 미국 주식에도 투자하죠. 미국 네, 채권에도 투자하죠. 한국 주식에도 투자하죠. 한국 채권도 투자하죠. 음,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해요. 그 밖에 뭐 간접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렇게 이걸 운용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운용에서 계속 플러스만 봅니까? 마이너스도 봅니까? 네, 마이너스 보잖아요. 22년에 마이너스였고 23년 현재까지도 마이너스. 제가 이거 굉장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럼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국민연금이 그럼 안 된다. 제가 그 말씀 꼭 드리고 있는데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자, 은행도 저축을 웅달님한테도 저축받지만 또 저축 말고 필요한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한국은행으로부터 조달받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그 웅달님한테 저축받을 땐 제가 그 대가를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저축금리를 지불하는 거예요. 네, 이자, 저축 이자. 그리고 역시 한국은행한테도 조달받죠? 조달받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하겠죠? 그게 음, 기준금리인 거예요.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조달받은 돈을 그중에 자본을 안정하게 유지해 가면서 유지한다는 개념이 뭐 지급준비율의 개념도 그렇고 아까 LCR,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그 조달받은 돈이 어쨌든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다 빌려주고 다 투자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남겨놔야겠죠. 예,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돈을 갖고 증권 투자를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빌려준 돈이 문제인 거예요. 부동산 PF. 네,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돈을 빌려갔지만 못 갚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음, 미분양 사태 때문에. 네, 단순하죠.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웅달님이 2020년에는 테크놀로지 기업, 테크 기업이니까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언택트다 뭐다 해가지고. 그래서 돈 많이 갚으니까 많이 벌으니까 예치금이 쌓였던 거 2020년에. 근데 그 쌓인 돈을 어디에 많이 투자했느냐면 국채에 투자를 했어요. 50% 이상을 미국 국채에 투자했어요. 자, 그럼 그래프 한번 볼게요. 그 국채에 투자한 금액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예, 국채 금리가 낮았을 때 국채에 투자했어요. 근데 국채 금리가 치솟았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제가 이미 그 아, 실리콘밸리 뱅크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실리콘밸리 뱅크 그 영상을 보십시오.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라고 했죠. 아, 그죠? 금리가 싸면 국채 가격이 높은 거고, 음,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로 금리일 때 왜 채권에 투자하는지. 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채에 투자한 수많은 은행들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들이 현재 손실을 보고 있겠죠. 그 손실이 뭐예요? 그 손실이 미실현 손실이에요. 어, 이 미실현 손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와, 엄청나죠. 네, unrealized gain. 이때는 gain이죠. 이때는 losses. 네, 미국 은행들의 unrealized losses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근데 2020년과 23년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왜? 고금리에 따라서 경기 어, 침체가 와요. 네, 기업들이 설비 투자 안 해요. 반도체 소비도 줄잖아요. 수요가 줄고 반도체 재고가 쌓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돈 돌려주세요 이거예요. 저축했던 거 돈을 까먹는 거 쉽게 말하면.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돌려줄 돈이 없고 다 뭐가밖에 없는 거예요? 국채로 밖에 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국채를 팔아, 팔아서라도 돈을 줘야겠죠. 네, 근데 이
손실을 리얼라이즈 할 필요가 없어요. 음, 채권을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되니까. 네. 근데 미실현 손실, unrealized losses를 realize 한 거. 음, 해가면서라도 돈을 돌려. 그러니까 파산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모든 게 고금리와 관련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부동산 PF도 고금리 상황으로 전환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치솟고 아, 그러니까 PF 부실이 일어난 고금리죠.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 뱅크도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바뀌면서 국채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또 그 파트너 기업인 저축자도 역시 마찬가지 어려워지니까 매출이 지금 안 되니까 저축액을 돈 받아야 직원들 월급 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저축하다가 이제 저축을 빼는 거죠. 근데 역시 저축자도 마찬가지지만 은행도 증권 투자를 했는데 채권 투자가 망가졌던 거고 크레딧 스위스나 이런 많은 나머지 은행들도 국채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은행이니까 여러 스타트업이나 뭐 굵직한 기업들에 막 투자를 많이 했는데 다 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어, 여러분 경기 침체 제가 그레이트 리세션이라는 부제를 붙였잖아요. 23년 경제 전망. 이 리세션의 개념은 GDP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뜻이에요. 어, 그러면 어떤 기업들은 GDP 규모가 그 기업들의 총생산이 늘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쪼그라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쪼그라들면 당연히 그죠? 우리 저축자도 저축액이 줄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고금리의 역습이에요, 한마디로. 음, 설명 끝났죠? 네. 고금리의 제가 사실 23년 경제 전망서를 쓸 때 핵심 키워드가 고금리의 역습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다른 말로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게 요약이 끝났죠. 네. 도이치뱅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은행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유로피언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ECB도 어떻습니까? 금리 계속 올리겠다. 연준도 금리 계속 올리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은행들이 이런 면에서 힘든데 그냥 우리나라는 왜 안 힘들까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예대 마진 수익이 거의 중점이에요. 아, 거의 투자가 아니고, 예, 투자은행이 아, 아니에요. 아, 우리 근데 이게 재밌게 좀 그런 투자은행을 배워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 맞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는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안전성은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와, 그 담보 가지고 장사하는 거 누가 못하냐 하면서 비판을 많이 받죠. 어, 실리콘밸리 뱅크 가서 좀 배워라. 이런 어, 지적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나 이런 위험한 상황에는 그래도 안전한 거죠. 와, 그런데 이 중에서 위험한 금융기관이 누구야?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죄송합니다만 새마을금고가 위험하죠. 음,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이 비은행, 그러니까 어, 은행이 있고 비은행 금융기관이 있어요. 어, 은행이 아닌 나머지 금융기관. 이 금융기관들도 이런 증권 투자 뭐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또 대출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PF 대출을 많이 해줘. 왜냐면 돈이 많이 남으니까. 어, 근데 새마을금고에 가서 비은행 예금기관, 예금취급기관에 가서 PF 대출을 받은 건설사들은 어떤 건설사일까요? 1금융권에서 아니, 대출 안 안 나오고, 해주니까 거기 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실한 건설사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 그러니까 제가 새마을금고랑 인연이 많은데 제가 그 새마을금고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새마을금고가 지역에 막 제 어떤 지역 특정 지역 이사회 이런 데를 가면요. 그 이사장님들이 한 100 몇 분이 앉아 계신데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세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다 인맥으로 금융 사업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음, 특히 지방 같은 경우. 그러면 새마을금고 어디 지회 뭐 이사장님이 그 동네에 무슨 낙농업 하시는 대형 목장주분께서 돈 좀 빌려주세요. 어떤 건설 돈 우리 못 빌리는데 우리 좀 빌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빌려주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PF 부실이 심각한 상황. 어, 새마을금고는. 지금 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은행들이 어쨌든 이런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과정임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교수님께서 또 긴축의 시대라는 책을 써주셨잖아요. 네. 예, 너무 이렇게 앞서가지고 네. 미래를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요, 뭐 제가 감히 이런 상황에 은행 부실로 연결되고 그게 이런 위협에 있다라고까지 쓰진 않았습니다만 음, 어쨌든 이제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해에는 사실인 거고요.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리세션이 오는 것도 사실이고 리세션 오느냐 지금 이미 와 있는 상태죠. 지금 23년 지금 3월 달 지금 우리 3월 25일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이 리세션인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교수님, 그러면 이런 네. 긴축의 시대, 고금리의 역습의 시대에서 네. 이러한 흐름들이 그 세계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 어, 은행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은행은 토대라고 했었잖아요. 토대. 토대. 은행은 토대예요. 근데 토대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무너지는.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그래프만 자꾸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주제가 어려워서 그래. 저도 어려워요.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이 그래프를 그냥 간결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은행 대출 태도 지수예요. 은행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아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최근에 은행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려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왜?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은행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은행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줄까요? 안 아니요. 해주죠.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규제도 강화되고요. 은행 입장에서 지금 금융위기 상황이니까 저도 어제 그저께 제가 뭐 은행에 좀 관계된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은행 그 해당 그 담당자 그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신층적으로 이야기 나눴었는데 당연히 실무단에서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가 없겠죠. 없는 어,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출을 막 합니까? 이런 상황에. 그렇죠? 음, 그러니까 좀 따져가면서 대출해 주겠죠. 금융부실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 빌려줘야 제대로 갚겠네 하면서 빌려주지 아무한테나 빌려주지 않는다. 지금 사업자 등록증에 건설업이 찍혀 있으면요. 대출을 1도 안 해줍니다. 와,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150개의 건설사를 만났고요. 제가 만난 은행들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 다 질문을 제가 항상 합니다. 제 온통 관심사니까. 아예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태도가 꺾이는 거예요. 근데 대출 태도가 커질 때 대출이 늘고 대출 수요는 항상 있으니까 대출 태도가 꺾이면 꺾일수록 대출이 안 되죠. 대출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경기 침체 오는 거죠. 어, 기업이 대출 받아서 채권 발행해서 신규 사업하고 하는데 신규 사업 못 하죠. 당연히 경기 침체 오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래프인데 그냥 제 말을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검정색 그래프 23년인데 이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을 것이다. 하방이죠. 0 밑으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금리 인상 기조가 반영되고 은행 부실이 반영되면 더 어떻다? 더 하방 압력이 여기까지 커진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실물 경제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혹은 채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마련해서 사업하고 여러분들도 대출을 받아서 뭐 물건 사고 그죠? 장학금이래요. 대출 받아서 학비 내고 대출 받아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자동차를 산다, 리스로 산다. 이것도 다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금리가 올라가고 그것은 이제 경기 침체를 만들고 더군다나 이 금융기관들이 대출 규제를 본인 스스로 받거나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래서 파월이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 전에 FOMC 회의 끝나고 그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은행들의 지금 신용경색 상황에서 스스로 대출 규모를 그러니까 금융부실이 일어난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금리 인상에 효과가 있다라고 어, 표현했죠. 어, 이것 자체가 금리 인상에 효과가 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비 스텝만 한 것이다. 아, 쉽게 말하면 이런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소극적으로 해주는 역할, 그게 베이비 스텝의 역할이고 나는 베이비 스텝 한 거니까 사실상 지금은 빅 스텝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좀 이게 의역을 해본다면 네. 그런 느낌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도 좋겠죠. 그게 결국 금리 인상의 효과랑 비슷하니까 그만큼 경기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네. 아,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씀. 네. 경제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 저희가 네, 되게 명심하고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좀 강조하고 네.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감히 뭐 강조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고요. 사실 오늘 저도 이제 휴일이고 우리 웅달님도 휴일인데 이 도이치뱅크 사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또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의 이 즉시 분석 코너에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명확히 이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아마 그 어떤 언론도 이 정도로 깊게 다루진 않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채널 두 채널에서 이 정보를 이제 전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명확히 경제를 이해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 도움이 돼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급하게 제가 준비 거의 없었거든요.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어쨌든 준비된 요 내용을 통해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이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홍보 멘트만 드린다면 지금 이 금융위기 오는가라는 이 주제로 월요일 날 27일이죠. 27일 저녁 6시에 이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어, 여러분 이 부분을 쫙 시청하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 포함해서 명확하게 강연의 형태로 이 금융 부실의 국면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면서 이 금융 부실 사태를 좀 계속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확인해 나가시면서 현재 경제를 독해해 나가면 좋겠다 의견 드립니다.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